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앞세워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한 현대차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 현지의 문화 콘텐츠 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무공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려 인삼의 유네스코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K컬처의 새 얼굴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겨냥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이 때문에 상호 금융을 포함한 비은행업권의 문제점들로 시선이 모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가운데 주가 하락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윤재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2년 만에 일본 시장에 재진출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무공해 차량을 앞세워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고객 경험을 늘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며 일본 시장에 스며드는 모습입니다. 성낙윤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 기업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과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앞으로 다가올 무공해 차량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人が中心という共通するビジョンは我々がお客様一人一人の思考を尊重しながらモビリティの時代にふさわしい新しいライフスタイルを体験提供します。 현대차는 지난해 2월 12년 만에 일본 승용차 시장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전기차 아이오닉5와 수소 전기차 넥소를 앞세웠습니다. 그해 총 50대의 차를 판 현대차는 지난해 526대, 올해 5월까지 누적 827대를 팔았습니다.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대차는 고객 경험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도쿄 하라주쿠에 체험형 전시장 현대하우스 하라주쿠를 운영했고 일본의 경제금융 중심지인 도쿄 마루노우치에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체험 공간인 현대모빌리티 라운지 마루노우치를 운영했습니다. 요코하마에는 오프라인 거점이자 일본 첫 직영 고객센터인 현대모빌리티 재팬 CSC를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섬세한 감성을 공략하기 위해 도시형 쇼룸 현대시티스토어를 후쿠오카와 나고야에 오픈했습니다. 일본 서체 회사와 현지 전용 폰트도 개발해 친근한 이미지 만들기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아이오닉5가 일본 올해의 차 베스트 10에 선정된 데 이어 작년 말엔 일본 올해의 수입차에 선정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일본 현지의 문화 콘텐츠 기업과 협업해 무공해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등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고려 인삼의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명성을 넘어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인삼 문화를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 인삼산업 유관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인삼의 사회문화적 가치, 인삼문화 보전 현황, 인삼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특성과 가치가 논의됐습니다. 고려 인삼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공유한 사회문화적 의미 그리고 공동체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인삼이 재배되지만 우리 인삼은 동양권에서 고려 인삼으로 서양권에서는 코리안 진생으로 불리며 최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고려 인삼은 대한민국의 대표 교역품이자 문화적 교류의 매개체로 활용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삼은 건강과 장수 외에도 부모에 대한 효와 이웃에 대한 존경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문화를 대표하는 사회문화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높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0년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농경 분야에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고려 인삼이 최초입니다. 고려 인삼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종주국으로서 우리의 인삼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치의 경우 2013년 김치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현재 세계인들이 즐기는 식품이 됐으며 2007년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지로 부상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인삼협회 등은 2026년 인삼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판소리, 강강술래, 김장문화 등 총 22건이 등재돼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강화를 위해 사업 부문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자체 생산하던 CPU 등을 파운드리 부문으로 포함하며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전략인데요. 사실상 삼성전자를 겨냥한 전략인 만큼 시장에 촉각이 모아집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열린 투자자 대상 웨비나에서 데이비드 진스너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인 IFS가 내년부터 자체 손익계산서를 발표해 제조이익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인텔이 자체 생산하는 중앙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 등의 제품은 제조기술 개발 사업부로 전체 매출에 포함됐으나 이제는 파운드리 서비스와 합쳐져 독립적인 손익을 집계하고 관리됩니다. 인텔은 내부 파운드리 모델을 통해 2023년에 30억 달러, 2025년까지 최대 1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텔이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IDM 2.0 전략의 하나로 진스너 CFO는 내년 파운드리 매출이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5조 8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할 것이란 포부를 밝힌 겁니다. In the new model, based off of internal volume, we expect to be the second largest foundry next year with manufacturing revenue of greater than $20 billion. 다만 시장에선 인텔이 퀄컴과 ARM 이외의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해 파운드리 시장에서 매출이 아닌 점유율이나 수량 우위를 차지하긴 아직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횡령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늘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금융사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원들의 책임 영역을 확대한 것이 핵심인데요. 일부에서는 근본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비판도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미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울 정도로 최고 경영자 CEO와 임원들의 책임을 사전에 확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임원별 책무를 미리 문서에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가 도입됩니다. 대상은 최고 경영자, 최고 위기 관리자 등 최고 경영진 임원들로 대형은행 기준으로 20명에서 30명의 임원에게 책무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경영진이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소속 직원의 업무를 관리해 내부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는 게 금융위의 기대입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중대한 금융 사고를 막을 근본 대책으론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책무 구조도에 따라 CEO도 명시된 책무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 통제의 시스템적 실패로 판단될 경우에만 관리 의무 소홀을 이유로 CEO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CEO가 감옥 가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지 회사가 바뀌어요. 그 밑에 사람이 감옥을 가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걸 한다는 식으로 해서 CEO 책임을 면제. 당국의 이번 조치가 금융권 자체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금융권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 이후 검사 권한보다는 비은행업권 상황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총재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총재가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성과 시스템 복잡성이 증대됐기에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감독권을 가진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됐지만 시선은 오히려 비은행 금융기관의 문제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총재가 이렇게 비은행업권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시중은행과 비슷한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통상 지역금고라고도 불리는 상호금융, 증권사, 생명보험사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비은행업권의 건전성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곳이 바로 상호금융인데요. 최근에는 유동성 비율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상호금융은 그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별 상호금융조합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신협의 개별조합 중 4.5%, 농협은 절반에 가까운 40.9%, 수협은 13.3%가 50%를 밑돌았습니다. 연체율도 우려스러운 수준인데요. 올해 1분기 기준 신협의 연체율은 3.75%, 수협은 3.06%, 농협은 1.93%입니다. 시중은행 연체율이 평균 0.3%대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연체율이 이미 3.59%에 달했는데 올 1분기 연체율을 공개하지 않아서 업계에서는 현재 이보다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호금융권의 가장 큰 위기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인데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한은이 조사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은 5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4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상호금융권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또 부동산 PF 위험까지 높아지면서 복합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네, 들어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최근에는 고객 동행령과 같은 도덕적 해이도 빈번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금고는 해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6년간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피해액이 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10년 넘게 130억 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횡령한 강릉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으면서 죄값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에도 비리 관련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다른 상호금융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신협은 최근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 코인 투자를 한 직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서울의 한 지역 농협에서는 한 직원이 ATM 현금 1억 원을 빼돌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건전성 문제도 그렇고 도덕적 해이까지 심각한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검사는 받지만 직접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에 대해 통상 2년 주기로 검사해 나가는데요. 개별 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당국이 징계를 요청하고 중앙회가 직접 제재를 하는 식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외에도 금융당국의 징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징계에는 관리를 못한 최고 경영자도 포함되는데 해임 권고, 직무정지, 금융권 취업 제한 등 제재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상호금융권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림축산부 이렇게 각각 주무부처가 나뉘는데요. 이 때문에 일괄 통제가 어려워 정부와 정치권에서 금융당국 제재권 확대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현재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대안으로 상호금융 감독청 별도 설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역시 진전은 현재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들도 감독
감독과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행정안전부라든지 농림수산부로 분산돼 있으니까 금융감독원으로 그것을 이관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최근 이충재 경고처럼 상호금융업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는 만큼 감독 제재 권한 확대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세현 기자와 금융사 내부 통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드사도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금융권 인공지능 AI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업종 간 경계가 불분명한 빅블러 시대인 점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인데요. 앞으로 이 같은 금융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건의 금융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혁신 금융 서비스는 금융사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 사업성을 확인하고 부수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금융사들은 금산분리법 때문에 다른 산업에 진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사들이 이자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번에 주목받는 서비스는 카드사의 예금 상품 비교 추천으로 삼성, 신한, 우리, 롯데 등 전업 카드사들을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핀다까지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 촉진을 통한 예금 금리 상승 효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금융권 AI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일전에는 불필요한 데이터 결합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 결합 시간을 절약하고 적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신용정보회사 등 총 32개의 기업기관이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와 대출 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이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규제 혁신을 상호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고금리 시대 속 자금이 부족한 상장사들이 너도 나도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CJ CGV는 유상증자를 통해 시가총액보다 큰 금액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여파에 CJ CGV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 20일 CJ CGV는 총 1조 원의 자본 확충을 위해 5,700억 원의 유상증자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현물 출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중 채무 상환 자금으로만 3,80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CJ CGV 시총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발표 이후 CJ CGV의 주가는 30%가량 급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금리 시대 속 CJ CGV뿐 아니라 다른 상장사들도 앞다퉈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까지 쉽지 않자 모두 유상증자로 눈을 돌린 겁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유증 일정을 계획한 기업은 총 2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통상 유상증자는 주식 가치를 희석시켜 주가 하락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상증자 발표 후 대부분의 기업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선 투자자들에게 상장사의 자금 조달 목적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은 회사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급한 빚을 갚는 등 회사 존립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다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 후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유상증자가 결국은 해당 기업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급락한 이후에 오랜 기간 가격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흔히 나타나거든요. 갑작스런 유상증자로 회사는 급한 불을 끄게 됐다지만 주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증시에 상장하는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폭이 확대됩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에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는 건데요. 첫 주인공이 어떤 기업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는 26일부터 IPO 가격 제도가 변경됩니다. 신규 상장당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의 60에서 400%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은 공모가의 63에서 260% 사이입니다. 공모가 1만 원짜리 주식이 상장당에 4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은 사라집니다. 대신 따따블이란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따상이라는 현상이 IPO에서 흔히 관찰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격 왜곡을 부추긴다는 지적들이 많았었거든요. 향후 주가 변동성 완화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시험대에 오르는 세내 기준은 29일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둔 핀테크 기업 CQ센입니다. CQ센은 청약 경쟁률 2000대 1을 기록하며 증거금 1조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수요 예측 흥행에 성공한 알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 전문 기업 알맥은 8조 원이 넘는 뭉칫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알맥은 오는 30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다만 상장 당일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는 만큼 큰 변동성과 투기 수요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문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55만 1,890원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수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에서 2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사상 최대 수치인 700억 달러 가량 흑자를 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지방은 하락폭을 키워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